부부의 세계만큼이나 복잡한 관계가 또 있으니 바로 모녀의 세계다. 부부간의 갈등은 그간 수많은 아침 드라마와 일일 드라마에서 진행된 스파르타식 교육 덕분에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었다. 하지만 모녀 관계는 아직 미지의 세계다. 모녀의 세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엄마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비단 당신과 당신 엄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녀의 세계는 20년 혹은 30년 이상 뒤엉킨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타래 덩어리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과는 달리 모녀 갈등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모녀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서로가 서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정확히 어떤 갈등인지는 규정하지 못한다.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모녀 사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있는 까닭에 다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아예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모녀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하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 단지 모녀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고 그저 서로 힘들어하며 때로는 애증의 관계라고 느낄 뿐이다. 예를 들어 진짜 친한 친구가 우리 집에 예고도 없이 들어와 내가 안 먹겠다는 청국장을 자기 맘대로 끓여놓고는 먹으라고 강요하며 다 먹는지 바로 앞에서 지켜본다고 치자. 그 친구에게 오늘은 청국장이 안 당긴다고 하면 네 몸은 내가 더 잘 알고 너는 내 말대로 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으니 군소리 말고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냉장고에 한 솥 더 있으니 내일도 청국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과연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집은 청국장 향기가 점령하고 50년 전통의 원조 청국장 집이 되었다.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실제한다면 어떨까? 무섭고 정상은 아니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건 다 정상으로 치부된다. 왜냐면 엄마니까, 사랑하니까. 엄마의 사랑이란 원래 강하고 헌신적이어야 하고 이처럼 유별난 색을 띠게 마련이니까. 청국장 사건 한 번이라면 엄마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랑 표현법이 101가지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엄마의 사랑 방식은 엄마들이 장년기로 넘어가면서 마치 출구를 상실한 듯 고착화된다. 장년이 되면 뇌는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중년 시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 허들을 넘지 못한 엄마들이 노년이 되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채 딸과의 관계는 악화된다. 매일 떠오르는 자결하는 태양과도 같이
딸의 곁에 머무는 엄마. 딸은 정말이지 태양을 피하고 싶다. 모녀 관계가 흔히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간과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엄마들의 표현 방식이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엄마들은 부드럽고 착하며 헌신적이고 불쌍하기까지 하다. 누가 봐도 엄마는 딸을 걱정하고 아낄 뿐 폭력적이지 않다. 게다가 엄마의 사랑은 때로 교묘하기까지 해서 본인 스스로도 결점을 눈치챌 수 없다.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의 저자 가야마리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가장 가까운 친구 혹은 자신의 분신이라 여긴다. 또한 딸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낸다. 그러면 딸은 자라면서 점차 내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인가? 이렇게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엄마의 관계를 바꾸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가족 심리 전문의인 가야마리카는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며 딸이 엄마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모녀 스트레스라는 말로 정의했다. 혹 엄마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분명 누군가의 딸이었고 엄마의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다. 그렇게 대를 물려 심리적인 것들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 엄마 한 사람만을 절대적인 가해자로 지목할 수는 없다. 또한 모녀들을 둘러싼 가부장적 배경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산물의 결합체가 바로 뒤틀린 모녀 관계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회는 모녀 관계가 각별해야 함을 부추긴다. 엄마들에게 딸을 권한다. 연애의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았던가? 멀뚱했던 두 사람이 커플로 이루어지려면 주변에서 추임새를 넣어줘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툭툭 내던지는 말들이 이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귀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귀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분위기가 묘해진다. 말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신경이 쓰이고 힐끗 아닌 척 한 번 더 그녀를 그리고 그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커플은 진짜 사귀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직장에서 소문이 돌아서 소문 정리차 둘이 만났다가 그날 진짜로 사귀게 되고 뭐 그런 거다. 그런데 모녀 관계도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들이 많다. 아휴, 이래서 딸이 있어야 돼. 아들 다 소용없어. 남의 남자야. 늙어봐. 그럼 딸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 딸은 무조건 하나 낳아. 이렇게 사회는 여성에게 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문을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지만 여성을 위해서는 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 엄마에게 이토록 딸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가야마리카의 말을 옮겨 적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도 딸이 엄마의 예상을 빗나가는 때는 오기 마련이다. 그때 딸은 엄마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에 따라 행동한다. 그 시기는 아이마다 다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딸도 있다. 그럼 엄마는 어떤 기분이 들까? 아들을 둔 엄마가 어린 연인에게 실연을 당했다고 좌절하는 것과는 달리 딸을 둔 엄마는 기르던 개에게 물린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 이처럼 딸은 엄마에게 내 마음과 같은 존재이기에 필요하다. 엄마는 영원한 자기 편, 자기의 심리적인 분신이자 지지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사람이자 쉼터다. 그래서 엄마는 딸을 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 이런 무의식적 바람은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며 절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섬세하며 교묘한 심리전에 가깝다. 엄마가 딸이었던 시절, 분명 엄마도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자신이 엄마가 되면 그녀는 과거를 잊고 자신이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 혹은 강요하는지 알지 못한 채 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어쩌면 이것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약자로서 연대하며 생존해왔던 삶의 방식인지도 모른다. 사회적 약자들은 연대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모녀 사이에 존재하는 이 묘하고 가늘지만 여러 갈래인 이 관계의 끈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모녀는 각각 심리적으로 독립하거나 성장하기 어렵고 딸은 또 자신의 딸에게 이 실타래를 물려주는 일을 반복한다. 결국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녀 관계는 여러 다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관계는 물론이고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요한 관계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엄마는 엄마로, 딸은 딸로서 각자 삶의 범주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것들은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서로 행복하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때로 모녀 관계는 숨이 막힌다. 이때 한 발 떨어져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숨 쉴 공간이 확보된다. 객관화라함은 이렇게 하면 된다. 만일 우리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친구 엄마가 내 친구에게 했다면 난 뭐라고 말했을까? 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남의 일이다, 옆집 일이다 하고 가정했을 때 드는 생각을 객관화라는 필터를 거쳐 정돈된 생각과 함께 마주할 수 있다. 당신과 엄마의 관계는 어떠한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꼬인 엄마와의 관계는 불협 화음 같은 것이다. 엄마도 나도 다 각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조율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자꾸만 듣기 어려운 아름답지 않은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조율하면 된다. 그러면 엄마도 나도 고유한 자기의 소리를 찾고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 엄마와의 심리적인 거리감 조절하기. 엄마로 인해 주체적이지 못했던 나의 행동 혹은 선택 탐색하기. 엄마가 쏟아내는 감정들에 말려들지 않기. 내가 편하고자 엄마를 이용해 먹는 지점 찾기.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여성으로 인생을 살도록 돕기. 내 딸에게 착한 딸이 되기를 강요하지 않기. 딸의 마음을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기. 이런 심리적인 탐색 과정들을 조율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관계에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모녀 관계도 그러하다. 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원래 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엄마와 당신은 어떠한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이인가? 너무도 가까운 나머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애증의 관계인가? 엄마와 당신의 관계에 대한 탐색은 당신을 지대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니 탐색에 도전하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땅에 발을 딛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나로서 살아있는 땅, 죽기 전에 한 번은 밟아봐야 하는 땅 말이다. 엄마의 출생 순위는 엄마의 캐릭터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출생 순위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지만 특히 한국은 장녀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장녀들은 여러 공통점을 지니며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K 장녀라는 신조어가 괜히 탄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당신의 엄마가 첫째 딸로 태어난 큰언니였다면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엄마가 되기 전의 삶. 엄마가 되기 전 큰언니였던 시절에 그 삶을 한번 추적해 본다면 어쩌면 지금의 엄마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장소라고 해도 주중 아침과 주말 저녁에 갔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개인의 이력과 양육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맞으면서 만 5세 이전에 동생들이 태어난 경우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진다. 특히 당신의 엄마가 5세 전에 동생들의 탄생을 당한 첫째라면 이런 특성들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첫째,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엄마들은 동생들을 첫째들에게 맡겼다. 설거지할 때 잠깐 시장 갈 때도
엄마들은 큰언니에게 동생들을 맡겼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말도 했다. 엄마가 없을 때는 네가 엄마야. 큰언니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며 엄마를 도왔고 책임감을 키워왔다. 이런 식으로 첫째들은 어쩔 수 없이 반보모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몽실 언니만 봐도 그 동생을 업고 지내지 않았는가. 그 고유한 헤어스타일 구겨지게 말이다. 어릴 때 시작된 돌봄의 의무는 죽을 때까지 그녀들을 따라다닌다. 그녀들이 자라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동생들 잘 보고 있어? 동생들 밥 잘 챙겨줘. 그리고 오빠 밥 잘 챙겨줘이다. 생각해보면 서열상 위인 오빠가 여동생을 돌보고 또 밥을 차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긴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인 아빠 밥상까지 엄마와 함께 연대 책임을 졌던 그녀들이 아니던가. 그러니 엄마 부재 시 모든 밥상의 책임이 그녀들에게 넘어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녀들은 왜 집안 걱정은 하지 마. 네 인생 살아. 오빠보다 네가 더 공부에 재능이 있으니 대학은 네가 가야지. 오빠한테 밥 차려달라고 해. 아직 넌 어리니 뜨거운 것을 만지면 위험해. 이와 같은 말들은 듣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면모를 갖춘다. 어쩌겠는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성장하는 수밖에. 첫째들은 어느새 적응하며 책임감을 키워간다. 그러나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보는 게 어렵다. 즉, 설득보다는 통제가 쉽다. 야, 이리 와. 하지마. 이거 안 준다. 너만 안 준다. 내 말 들어? 어? CCTV처럼 매사 동생들의 안위를 살피는 엄마의 기대주 첫째들은 일단 동생들의 길을 휘어잡고 본다.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패스니까. 다사다난한 일상 속 첫째들의 책임감은 통제력과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을 많이 하는 완벽주의자가 된다. 하지만 결국 첫째도 아이인 것을, 그 조그만 가슴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쌓이겠는가. 막내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집안의 돈 걱정, 아버지의 기분 걱정을 자기 걱정으로 삼고 살았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돼. 나에 대해 기대가 크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해. 그러려면 나는 완벽해야 해. 그러니 긴장하자. 실수하지 말고. 하지만 너무 외롭다. 난 기댈 곳이 없어. 잘하려 애쓰지만 불안하고, 불안을 티낼 수는 없는 어린 첫째들은 깊은 밤 혼자 울고 난다. 자려고 누웠다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지만 혹시 누가 볼까 내복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동생이 걷어찬 이불을 덮어준다.
네 번째, 조직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지닌다. 장녀로 트레이닝 받은 삶은 그녀들을 능력 만렙 비서실장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의 마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잊은 지 오래. K 장녀들은 기능적으로 움직이는데 능숙하고 자신의 욕구를 잠시 접어두는 것에 또 익숙하다. 장녀들은 엄마가 맹장 수술을 한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는다. 침착하게 지시할 뿐. 그녀들은 마치 1년 전부터 오늘 엄마의 맹장이 터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언자처럼 행동한다. 엄마의 맹장 수술을 앞둔 큰언니는 전화로 지령을 내린다. 야,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톡 받지? 내가 수술 전날부터 엄마랑 같이 잘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퇴원할 때 와서 운전해. 울지 마. 엄마가 죽니? 늦지 않게 와. 주차장 위치 잘 확인하고 제부한테 얘기했어? 이따 퇴근하면 얘기해. 괜히 퇴근길에 운전 위험하게 전화하면서 또 울지 말고. 이번에는 둘째 동생에게. 박기야? 주변이 시끄럽네. 너는 병원에 오지 마. 어차피 보호자 2명밖에 못 들어와. 너는 장을 봐서 죽을 써. 엄마 파는 죽 안 드시는 거 알지? 그러니까 죽을 해놓으라고. 청소도 좀 하고. 미리 해. 닥쳐서 하지 말고.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언니, 무리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충고는 거절해. 언니는 이렇게 산 지 50년이다. 아마 언니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갔어도 정말 일을 잘하는 인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5번째, 솔직하며 올바른 의견 제시를 잘한다. 어느 날 동생에게 전화가 온다. 언니, 나 미치겠어. 이혼할까? 아니, 나는 네가 미쳤다고 생각해. 제부가 보살이지. 내가 너랑 살아봤잖아. 네가 항상 정상은 아니지. 몰라? 네가 먼저 사과해. 사과하라 그랬다. 큰언니는 틀린 말은 잘 안 하고 그래서 왠지 재수없지만 공격하려고 해도 그냥 때때로 재수가 없고 무섭다는 거 외에는 딱히 흠을 잡기 어려운 인물. 만일 큰언니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력마저 있다면 남자 형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녀의 말은 집안의 법이 된다. 엄마도 아빠도 그녀의 말에 무릎을 꿇는다. 언니는 무거운 왕관을 쓴 왕이 된다. 끝으로 6번째, 엄마의 정서적 공감자 역할을 한다.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해야지 2-3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 큰언니들에게는 또 하나의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 바로 엄마의 공감자 역할이다. 큰언니가 너무도 열심히 살다 보니 몸살이 나서 이제야 겨우 약봉지 겨우 털어놓고 한숨 잡을까 누웠는데 전화가 온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빠랑 싸웠어? 집에 돈 들어갈 일 생긴 거야? 아니면 동생들 중에 누가 사고 쳤어? 뭔데? 셋 다야. 알았어. 내가 잠깐 갈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 약 1봉지 먹고 낮잠 1번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 장녀들은 결혼해도 원 가정인 친정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원 가정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기도 하고 장녀인 그녀가 차마 엄마 아빠 동생들의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당신의 엄마가 전형적인 장녀로 컸다면 이러한 6가지 면모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몽실언니인 엄마는 때론 자녀인 당신을 통제해 답답하게 했을 것이고 외골수처럼 타협없는 성정으로 지켜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기도 했을 것이다. 왜 늘 좋은 걸 누리지 못하고 평생 동생들에게 끌려다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엄마를 더 찾을까? 속상했을지도 모른다. 철이 들어 지켜볼수록 벅차기만 한 엄마의 삶은 비단 개인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세상이 그녀에게 남긴 흔적일 것이다. 장남도 물론 힘든 장남만의 삶을 살아왔지만 장녀와는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장남의 희생에는 대우와 보상이 따라오지만 장녀의 희생은 당연시되고 보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장녀로 살아온 엄마들은 참으로 위로받아 마땅하다. 어쩌면 큰언니였던 엄마는 이런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아본 경험이 없을지도 모른다. K 장녀. 우리들의 몽실 언니는, 큰언니는 이렇게 살아왔다. 만일 큰딸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며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지점이야말로 그녀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해주어야 할 이유다. 몽실 언니의 그 헤어스타일은 분명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생존과 임무 완수에 합당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앞서 우리 어머니 세대의 K 장녀들은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딸 세대에서의 K 장녀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엄마 세대와 같을까? 아니면 달라졌을까? 장남과 장녀 커플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20분짜리 강의에 무려 댓글이 1900개가 넘게 달렸다. 내 눈을 의심하고 댓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그런데 댓글들이 단순히 강의를 본 소감이라기보다는 장녀로서의 애환을 담은 구구절절한 에세이 느낌에 더 가까웠다. 어떤 댓글에는 격려와 위로의 대댓글이 줄줄이 달리기도 했다. 그날 읽었던 댓글 중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옮겨본다. 3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 저는 스스로 개척해서 잔다르크처럼 살았고 남동생은 무슨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어요. 한 살 터울 동생은 최악임. 심지어 시샘은 많은데 몸은 약한 동생. 적군을 케어해야 하는 아이러니. 장녀이다 못해 부모의 부모 노릇. 장남이다 못해 온 가족의 머슴. 우리 부부 이야기. 엄마 세대의 장녀들보다야 덜하겠지만
딸 세대의 장녀들도 여전히 장녀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부모님이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했다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엄마 세대 장녀들의 고충은 딸에게 고스란히 되물림된다. 현대판 K 장녀들은 여전히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제가 왜 동생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또 동생 기숙사 이불 빨래를 당연히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생들 보모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동생들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저에게 이기적이라네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저는 장녀인데 장남처럼 자랐어요. 집안에 일이 터지면 맨날 총대 메고 사건 해결하고 돈도 벌고 지칩니다. 남동생을 보면 엄마와 잘 지내는 게 신기했는데 남동생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엄마가 막내로 크셔서 그런지 장녀인 저의 고충을 이해 못 하십니다. 친구들 보면 장녀인 엄마랑 또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죠. 저희 엄마는 너무 약해요. 자꾸 저한테 기대시니 제가 기댈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K장녀들이 재생산되고 있다. 어떤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을까? 첫째, 장녀들은 가족의 어떤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책임을 부여받는다. 그녀들은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쉽사리 막내 동생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분야의 권위자를 찾아 최대한 빨리 엄마의 수술과 항암 치료 일정을 계획한다. 장녀들은 장례식에서도 잘 울지 않는다. 그녀들은 장지와 수의를 결정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녀들은 모든 일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롭게 울 수도 없다. 가족 관계에서의 이러한 책임의 몰빵은 불행한 일이다. 대개 부부 사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특히 장년기의 자식들에게 많은 역할이 이양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또 엄마로서 어림답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장녀, 장남들은 불필요한 삶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다. 둘째, 엄마의 정서적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대리 육바지 혹은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한다. 엄마들은 때로 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거나 그것이 허용받기를 원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딸들은 남동생과 엄마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엄마는 같은 자식인데도 남동생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다. 엄마가 장녀에게 하는 말은 항상 나름식과 같이 정제되지 않지만 남동생에게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 장녀에게는 지켜지지 않았던 선이 남동생에게는 존재한다. 자고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한 법. 장녀이기 때문에 짐이 무겁고 행복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제시한 들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굴레에서 벗어날수록 당신은 자유로운 딸이자 엄마가 되고 당신의 생활 방식, 양육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가족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당신의 딸은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고쳐먹기. 정말 그 많은 일들이 장녀가 아니면 안 돌아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에 대한 다른 답을 찾아보자. 더 나아가 안 들어가도 뭐 나도 몰라. 이렇게 배 째고 맛있게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보자. 이때 욕하는 사람과는 멀어져도 좋다. 둘째, 다른 가족을 좀 더 믿고 일을 던지기. 다른 가족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을 내가 너무 고착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살펴보고 다른 가족에게 일을 던지자. 그들도 성인이며 가족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하다. 그들도 당신이 해냈던 것처럼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해결할 것이다. 즉,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혹독한 성장의 기회를 주자. 단 이때 선포식이 필요한데 당신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어려움, 앞으로의 다짐을 가족들에게 미리 설명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리를 쭉 뻗고 자면 된다. 세 번째, 거절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 장녀들은 집안 대소사 등 어떤 문제에 필요한 부탁을 받을 때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막내는 전화기를 꺼놓고 뉴욕에 가 있기도 하는데 말이다. 그러니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당신의 컨디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 다른 가족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거절해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죄책감 가지지 말자. 언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끝으로 네 번째, 거짓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아마 다른 가족에게 일을 던지거나 거절하거나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고쳐먹는 과정에서 마음이 불안하며 불편해지는 금단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코끼리를 어린 시절부터 쇠창살에 가두어 키우면 어른 코끼리가 되어 힘이 생겨도 스스로 창살을 부수고 나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길들여진다는 것, 고착화된다는 것은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다. 초원을 달릴 수 있는 코끼리가 쇠창살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니.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 거짓 죄책감을 견디는 과정에서 쇠창살은 조금씩 부수어질 것이다. 이제 K 장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에게는 K 장녀의 굴레 따위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딸이 고유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은 전면 금지다. 엄마가 없을 땐 네가 엄마야. 절대 금지. 엄마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것도 절대 금지. 얘는 친구 같은 딸이랍니다. 딸은
친구가 아니죠. 딸은 딸입니다. 엄마 없을 땐 네가 밥을 좀 챙겨. 아니요, 시켜 먹을 거예요. 네가 동생들의 본이 되어야 해.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동생들은 동생의 삶을 살아야죠. 동생 안 보고 뭐 했어? 동생을 왜 울려? 그럼 엄마 아빠는 뭐 하셨나요? 엄만 너만 믿고 산다.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를 믿고 사셔야죠. 참으로 수고가 많았던 당신의 날들에 이제는 자유의 깃발이 꽂히길 응원한다. 파이팅!